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침이 큰 논란입니다. 급기야 한 시민단체는 평등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는데요. 노동시장의 공정성 해결 과정이라는 청와대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반발은 여전합니다. 네,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란부터 또 산적한 노동 이슈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토론에 실시간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 또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성희 소장님, 인천국제공항공사 이 문제, 정규직화 문제, 공정성의 논란을 굉장히 많이 일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오늘 좀 해명 겸 설명을 했어요. 황덕순 일자리 수석의 해명. 인천공항공사에 들어가려는 취준생에는 영향이 없다, 관계 없다. 이 해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문제 시작을 봐야 되는데 2017년 5월 대통령 취임하고 직후에 비정규직 제로 선언하면서 시작됐죠. 공항에 가보셨는지 모르는데 공항 운영은 다 협력업체 소속의 노동자들이 했었습니다. 정규직은 한 2km 떨어져 있는 국제업무단지에 있는 본사에 따로 근무하고 있었죠. 그래서 협력업체 관리직이라는 말음을 통해서 머슴 부리듯이 공항을 운영했었던 이것이 이제 공공기관의 운영 방식으로서 공정하지도 않고 불안정하다라는 문제에 직면해서 이제 정규직화 논의가 시작이 된 건데요. 그래서 협력업체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하기로 했었는데 여러 이유로 그때 자회사로 한 7,000명 보내고 한 3,000명은 직접 고용하는 생명안전 관련된 분야죠. 소방 분야나 이런 데서 한다고 했는데 그중에 이제 우여곡절 끝에 보안검색 분야는 미뤄졌습니다.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그런데 미뤄지면서 이제 이분들이 이번에 이제 전환되는데 해명하는 것처럼 공시족들이 취업하려고 하는 것은 본사에 근무하는 정규직을 하는 것이지 이 보안검색 분야나 이런 공항 운영 분야에 관련된 예전에 비정규직이 하던 일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업무 자체의 성격이 틀리고 임금 기준도 서로 달리 적용되고 오히려 비정규직들은 정규직 전환됐는데 임금이 별로 오른 것도 없다 이런 불만이 있을 정도로 다른 임금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취업준비생들의 일자리를 뺏는다든지 하는 것은 오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점은 맞는 거고. 그런데 2017년 5월 이후에 입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공정한 채용 기준을 적용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이전에 이미 근속이 7년, 8년 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공항 운영을 했던 사람들은 다른 절차 없이 직접 고용을 하는 거고요. 그 70%는 또 자회사로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내막을 잘 안다면 이게 공정성의 문제를 어떤 잣대로 볼 것이냐, 이런 비정규직을 방치하는 게 공정한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전환을 한다고 해서 시혜성 이런 원칙 없는 그런 전환을 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과도한 문제 제기가 벌어졌었다. 그거에 대해서 해명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취업 준비생들이 준비하고 있는 사무직군과는 다른 직군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는 청와대 해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청와대 해석에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일리가 있다고 보고 저도 대한민국의 모든 직종은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딱지를 떼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리고 비슷한 성격의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높은 보수를 받고 어떤 사람은 형편없이 그 급여를 낮게 받는 이 제도는 없어져야 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그 청와대가 이야기한 여러 가지 취준생들에게는 타격이 없다 하는 말은 다 맞는데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은 뭐라고 보냐 하면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이번에 인천공항공사의 그 보안 검색 요원들이 정규직이 된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는가? 보안 요원들이. 네. 그러니까 정규직화되는 프로세스가
예측 가능했는가 하는 거예요. 아, 알고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네. 정부가 앞으로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그 기준에 해당되면 모든 정규직으로 하겠다는 프로세스를 내놓고 따라서 2017년 5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항공사 가셔가지고 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 예.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직종에서 먼저 정규직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타임 플래닝을 줬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탄원을 올리는 사람들이 그러면 언제쯤 가는구나 하는 걸 알고 검색 요원에 응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규직화의 플랜을 예고를 정확히 했더라면 네. 그쪽으로 취업 준비를 하고 그쪽으로 들어갔을 갔을 거 거다 아니에요. 이거죠. 네. 이게 갑자기 그냥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규직화 좋다, 다 좋고 정규직화는 일어나야 되는 건 맞다. 정부는 공평한 원칙에 의해서, 공평한 기준에 의해서, 투명한 기준에 의해서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어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그 잘난 5개년 계획을 왜 못 세우나요? 세우면 4년 전에, 3년 전에 취업 준비생들이 2020년 6월 16일에는 공항공사 보안검색대 요원들이 정규직화 되는구나 하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준비해서 이전에 들어갔을 거 아니냐는 말이죠. 저는 그래서 정규직화 좋고 다 좋은데 첫째 뚜렷한 원칙과 투명성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정부의 어떤 그런 계획을 알 수 있게끔 해줬으면 저는 이번에 저는 그 생기지 않는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뭐 10만 명이 20만 명, 30만 명의 그 어마어마한 지금 분노의 탄원이 올라오는 것은 예. 아까 말씀드린 정부의 그런 부분에 대한 소홀함 플러스 상대적인 박탈감이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 준비생들이 하는 얘기도 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자체에 반대를 하는 그렇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찬성을 하는데 네. 문제는 이제 뭐 절차 없이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운 좋아서 정규직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반발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랫동안 이제 고생하신 2017년 5월 시점에 제로선언 시점에 평균 근속이 7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공항 운영에 대해서 기여를 했고 오랜 숙련도를 가지고 있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정규직 전환하는 것은 거기엔 별도의 뭐 시험을 본다든가 걸르는 장치를 쓰게 되면 악용의 위험성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고용돼서 오래 근속한 사람에게는 그냥 정규직 시키는 것이 옳은데 예. 그래서 별도의 채용 절차 없이 결격 요건만 심사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맞고요. 2017년 5월 이후에는 그때 알고 온 것이기 때문에 신 교수님 말씀대로 예상을 좀 했단 말이죠. 네. 그 이후에 온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둘을 기준을 나눠서 적용을 했는데 이 문제가 왜 생겼냐면 2017년 5월에 소방대하고 야생동물 보호하고 250명은 직접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자회사로 보내려고 2,600명에 해당하는 보안검색 요원들을 그때 안 했어요. 그래서 자회사로 보낼 것인지 말 것인지 논란이 있었고 거기에는 기존 정규직들이 반발이 있고 정규직 노조가 민주노총 탈퇴한 노조인데 소수 노조가 될까 봐 1,00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서 시간을 끌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 사이에 새로 채용된 사람들의 문제가 구별해서 다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야기한 거죠. 그 내부에서도 분리될 수밖에 없는 요인을 만들면 거기서도 이제 이런저런 논란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의 원칙이라는 게 작동하기 기준을 제시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의 장치로 2017년 5월 이전 입사자와 이후의 입사자를 구분해서 채용 절차를 나누겠다라는 고육지책을 쓰는 건데 그때 제로선언을 할 때 그 시점에서 빨리 정리를 했으면 되는 것인데 시간을 끌다가 거기에는 내부 정규직의 반발도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었다라는 점도 꼭 기억해 둘 만합니다. 기술적으로 얘기하자면
인천국제공항사 아까 소장님 말씀에 협력업체들에 많이 일을 이제 맡긴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영관리 효율성 측면에서는 협력업체 맡길 수도 있는 것이고 이분들도 원래는 협력업체의 정규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 청와대 사장이 갔다 오더니 본사 정규직으로 바꿔라 뭐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 공사니까 공공기관이니까 국가 예산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정규직이 많아지면 예산 이 컨트롤이 쉽지 않고 비용이 늘어난다. 이런 문제들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예. 2012년부터 저 문제 제기를 했었었는데요. 공항 운영에 심각한 위험성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그런 공항 운영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규직은 간접 관리를 하는 것이죠. 관리직 통해서. 그래서 비근한 예로 소방대의 경우에 불이 나도 문고리를 따고 못 들어갑니다. 왜? 공항은 국가시설이라서 거기에 직원이 아닌 사람이 함부로 그걸 훼손할 수가 없습니다.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소방대 관리직, 협력업체 관리직에게 얘기하고 협력업체 관리직이 본사의 정규직한테 담당자한테 얘기해서 다시 피드백 받아서 그렇게 해서 공항을 운영을 해야 왔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는 심각한 문제고 그다음에 거기에 임금 격차가 100대 30으로 크게 벌어지고 다른 시민처럼 다른 국민처럼 취급받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했었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인천공항공사 정규직의 초봉이 4,500, 5천 정도 되는데요. 5천만 원 가까이 된다는데. 4,500 네. 정도고요. 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임금은 평균 근속 다 쳐서 3,500입니다. 초봉이 3,500이 아니라. 근데 정규직 초봉을 적용해도 한 5년 지나니까 오히려 돈이 남더라는 계산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돈이 났다는 말씀이시죠? 정규직 전환하는 게 오히려 낫다. 협력업체로 유지하는 것보다. 협력업체의 관리비와 이윤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있고요. 그게 임금 상승폭보다 공공기관의 임금 상승폭보다 훨씬 빨리 그런 외주 업체에 주는 돈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규직으로 운영하면 안정성도 있고 차별도 없애고 오히려 경영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그런 해법이다라는 얘기를 그때부터 문제 제기를 했고 그걸 받은 것인데 그 시간을 끌다가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과도한 격차를 줄이면서도 오히려 경영 효율성을 저해하기보다는 오히려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 인천공항 해법에 중요한 숨어 있는 그런 우리가 찾아야 될 비결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이 예산을 통제를 받는데 정규직이 이제 보안검색용만 해도 1,900명이 늘어나게 이제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정규직 1,400명이면 거의 3,000명이 훨씬 넘는 대규모 이제 정규직 직원을 하다 보니까 경영 관리, 효율성, 임금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경영자로서는 좀 많은 부담을 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김 소장님은 한 면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청와대도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저는 이분의 언급도 부적절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직종이니 당연히 정규직화해야 된다. 그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황덕순 일자리 수석 말씀이십니까? 근데 그러면 지금 공공기관에 있는 임직원 숫자가 40만 명이 넘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 한 9만 명 정도가 그러면 그 정규직화 됐는데 그럼 나머지 80%는 그럼 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이 없어서 안 했나요?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인천공항공사라고 하는 조직의 보안이 됐든 뭐 환경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국가의 생명과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다 하는 말은 제가 받아들여요. 그렇다. 그런데 우리가 70년대, 80년대 미국의 뼈저린 경험에서 느꼈지만 미국의 민주당 정부가 거의 모든 것을 국가화하고 국가기관화하고 아까 똑같은 논리로 국가기관화 해왔거든요. 그 결과가 뭐냐? 저성장 시대로 들어가니까 세수는 안 들어오고 그다음에 인천공항공사에 말하자면 내환객도 숫자도 줄고 공무원 조직은 계속해서 급여가 올라가면서 지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결국은 들어오는 세수는 줄어들거나 하면
필연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구조조정의 문제, 효율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80년대 들어와가지고 많은 공공기관들이 외주를 주고 슬림 다운을 하고 해왔던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저는 반드시 이번 기회에 정부가 마련해야 되는 것은 이 조직이 비효율화되고 비대화되고 그리고 우리가 바랬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지 못하는 일들이 공항공사에서 발생을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책임을 물릴 것인가에 대한 그 플랜들도 같이 내줘야 국민들이 그래 한번 믿어보자 하는 것이지 이렇게 그냥 조직만 잔뜩 늘여놓고 실제로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이나 전혀 개선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민들은 사고 나서 터지고 돈 많이 내어서 재정 부담 터지고 이 둘 다가 오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청와대에 바라는 것은 이 비정규직화, 정규직화에 통해서 생길 수 있는 공공기관의 비대함, 공공기관의 비효율성, 공공기관의 비능률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제거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제도를 같이 내놓으라. 그러면 다 도장 찍어주는데 그것 없이 하면 얼마 안 있어서 이 또 비판을 받는다. 근데 그거 꼭 지적하고 싶어요.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이제 아웃소싱이 80년대 이후로 뭐 유연화, 자유화라는 이름의 민영화와 함께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됐죠. 근데 뭐 아웃소싱 자체가 신화화돼서 과도하게 무조건 아웃소싱하면 겉으로는 남아 보이는데 사실 속으로는 굶고 있었다라는 문제점이 오히려 돌아와서 미국에서도 사실 아웃소싱에서 사실은 직영화하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이제 뭐 코로나19 이후에 더 뭐 어떤 공공 부분에 안정적인 운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 아웃소싱의 과도한 아웃소싱, 시장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특수한 기술을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쓰는 아웃소싱은 그 원래 의미대로 아웃소싱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게 모두 직접 운영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고 바람직할 수 있는 것조차도 아웃소싱을 해왔었다 이런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인천공항공사 외의 다른 공항의 경우에 지금 한국공항공사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자회사로 정규직을 이렇게 두고 있고 인천공항공사가 다른데 그렇다면 서로 간에 이렇게 또 균형이 맞지 않고 어떤 게 과연 옳다고 할 수 있는지는 그래서 논쟁이 지금 되지 않을까요? 10,000명 중에 3,000명이 안 되는 숫자가 직접 고용된 거고요. 7,000명은 세 개의 자회사로 나눠서 흩어져서 가 있습니다. 자회사 중심 운영 구조라고 볼 수 있죠. 지금도. 근데 이제 보안 검색 분야는 좀 더 안전과 밀접하다고 해서 했는데 사실 명확한 기준을 작동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뭐 공항은 에어사이드와 랜드사이드라는 게 있는데요. 에어사이드라는 건 공항 운영 항공기 운영과 직결되는 분야거든요. 그쪽이 이제 생명 안전에 더 밀착하기 때문에 그 분야를 다 직영으로 바꿨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원칙이 좀 없어서 문제인 거고요.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부문이 소수가 아주 극소수가 특권처럼 직업을 유지하고 있는 이 구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 특권을 조금 더 많은 사람에게 더 원칙 없이 나눠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직접 고용을 하거나 자회사로 가는 경우에는 과거에 심각했던 차별을 줄이는 효과를 갖는 거지 소수의 특권을 가진 신분하고 똑같아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점. 취준생들의 분노에는 그런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은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정부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라든가 정부 방침 하나로 갑작스럽게 정규직이 돼버리는 이런 현실이 이제 앞으로 많이 나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는 거죠. 10년 근속에서 한 3,500, 4,000 정도 받는 거의 임금군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고용이 됐건 자회사 됐건 그런 직종이고 그다음에 본사 정규직과 같은 동일 직군의 임금이 자동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복리후생만 좀 개선이 됐지 임금 수준이 또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하는데 조금 더 거기에 개선의 여지는 있지만 결코 공공부문에 정말
신이 내린 직장의 임금 수준으로 가는 경로는 아니다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시기상으로 봤을 때 더욱 좀 여론이 들끓고 있는 이유가 지금 코로나19로 그러니까요. 지금 인천공항뿐만 아니라 뭐 모든 기업들이 채용도 줄이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이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뭐 이 비단 이건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정부의 거의 모든 정책이요. 갑자기 튀어나와요. 갑자기 튀어나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뻔히 알아요. 자기가 배가 아파서 그런 것인 것을 뻔히 알지만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자기 벌써 6개월 지금 놀고 있고 지금 뭐 공사 원서를 수백 통을 썼는데 안 되고 있는데 예. 누구는 그냥 갑자기 된다. 여기에 대한 불만이 저는 이거는 정부가 아무리 원칙이 좋고 비정규직을 정규화한다고 하더라도 이 조치로 인해서 마음이 아플 수백만의 대한민국 국민의 고통을 같이 생각한다고 하면 제도를 좀 더 투명하게, 좀 더 예측 가능하게, 좀 더 신중하게 저는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그 상대적 박탈감을 표로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이게 우리가 너무 이렇게 가볍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불만이 있구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개선하는 노력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던지는 질문은 예. 80% 공공기관 중에서 아직도 정규직화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앞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정규직화하겠다는 것을 발표해주면 그 아까 막 그 탄원 올리던 사람들이 그래 그럼 나도 공부해서 가보자 할 것 아닙니까? 예. 저는 그런 희망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네, 뭐 저희가 지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문제만 토론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최근에 그 친노조 관련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이제 실직자, 해고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을 하고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자, 이제 국회 21대 국회에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교수님? 일단 20대랑 21대는 국회 그 역학 구조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예. 이게 사실은 이 문제요. 아이엘오 협약 문제도 예. 지금 굉장히 오래된 문제고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아이엘오 그 협약에 가입을 하지 못하는 사정도 있고 또 가만 들여다보면 한미 FTA 그 조항 안에도 이 노조 문제 이게 문제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원론적인 답은 아이엘오 규정대로 가야 된다. 그리고 한미 FTA에 정해진 바대로 건전한 노조가 되는 문화로 가야 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한 걸음 갔다고 봐요. 갔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로도 어렵죠. 경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너무 한쪽으로만 이게 쏠리게 정부가 이게 조치를 해버리면 저는 기업은 그러면 수가 없어요. 예. 조국을 떠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많이 떠나왔고요. 떠난 기업을 뭐 데려와야 되는데 그렇죠. 계속 떠나게 만든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국무회의만 통과했잖아요. 아직 의회 절차가 남아있잖아요. 예. 저는 국무회의를 한 번 더 해서라도 이번에 아이엘오 협약을 서두르는 데 따르는 기업의 어떤 박탈감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바람직한 뭐 케이크를 한 두세 개 내놓자. 그거를 가지고 노조를 좀 설득을 해서 윈윈하자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 기업이 그동안 계속해서 요구했던 부분에 몇 가지 케이크를 정부가 같이 던져주시기를 바래요. 말씀하신 그래서, 것처럼 경영계는 이제 네.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 이런 입장인데 이게 더 노사 갈등을 예. 키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아이엘오 핵심 협약 비준을 하는 사안을 노사 간의 교섭 사안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헌법상의 권리고 국제기구에 가장 중요하다는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우리의 구시대의 반노조적 그런 입법과 제도의 청산의 문제의 각도에서 해결해야 되고요. 그다음 노사가 지금 사회적 대화를 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기업도 살리고 가게도 살리는 해법을 모색하는 문제는 이 노사관계의 기본 틀을 국제 기준에 맞추는 문제와 별도로 다른 문제로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임금 인상 문제라든지 고용 보장의 문제라든지 이런 각도에서 거기서 교섭 사항으로 다뤄야 될 그런 사항이고요. 이거는 기본 운동장의 규칙을 만드는 일이 한쪽으로 기울게 형성됐던 걸 바로잡겠다라는 건데요. 이 조금 시기 선택은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일찍 했던가. 근데 이제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할 때 우리 이제 신세동 교수님 말씀처럼 경영계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조금 들어주면 이 법안의 개정은 하되 뭐 기울어진 운동장 경영계는 뭐 노조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이제 주장을 하니까 예를 들면 뭐 파업할 때 대체 근로권을 허용한다든지 또는 파업할 때 사업장을 점거하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경영계 요구도 들어주면서 이런 법안을 추진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게 이제 기업들의 주장이죠. 영국의 대처리즘 반노제입법을 한 대표적인 그 합법 조항일 수는 있는데요. 노동계 입장에서는 좀 서구와 기준이 좀 다른 점도 봐야 됩니다. 거기는 산별 교섭이 중심인 거고 우리나라는 기업별 교섭이 중심이고 기업별 노조가 중심인데 사업장 안에서 뭐 아무런 쟁의 행위를 못 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은 우리의 실정하고 또 안 맞는 사안이라는 점에 대해서 뭐 기준적 그게 대응해서 균형 있게 하자라고 했을 때는 그런 우리의 여건과 조건 속에서 정말 이게 균형 있는 선택인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사업장 내 쟁의 금지나 대체근로 외에도 필수 공익 제도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금 사실상 대체근로가 허용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면밀히 보면서 균형을 얘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논의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민주노총 같은 경우 25%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있는데 신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 되게 놀랐어요. 그리고 민노총에도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을 텐데 이분들이 25%라고 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높은 인상률을 요구한 것은 저는 전략적이라고 봤어요. 과거에도 늘 그랬거든요. 상상을 할 수 없는 초상상적인 이유를 정해놓고 많이 높게 밀고 잡아서. 당겨서 가운데로 결국은 예, 수렴될 예. 것이다. 그러니 우리한테 유리하려면은 더 높은 게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래서 25%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분들이 이거 아니면 뭐 다 덜 높겠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봐서 일단은 협상을 위한 하나의 아니라고 보고 액면 그대로 25%를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 저 그 말씀 드리고 싶고 예. 이번에는 정말 저는 민노총이나 이번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코로나19가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본인들이 좀 밖에서 느끼셨으면 사용자의 손을 잡아주는 제스처를 이번에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0년도가 노사 간의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웃으면서 서로를 양보하고 서로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정말 획기적인 어떤 그런 타협안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많이 기대를 하고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김성희 소장님,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어느 정도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최저임금, 시장임금 결정은 이번 위기는 기업이나 가게나 동시에 살려야 되는 위기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만 일방적으로만 갈 수는 없는 구조다라고 보고요. 다음에 이제 이 시장임금의 최저선을 정하는 게 최저임금인데 최저임금 안에서 결판 날 문제가 아니라 뭐 고용보험 적용이 안 되는 사람 뭐 이런 안전망 부재의 문제라는 건 사회임금이거든요. 이 시장임금과 사회임금을 같이 놓고 사회임금 쪽을 높이는 방향의 논의를 하려면 최저임금 결정 그 자체에 주목하기보다는 폭넓은 사회적 대화 속에서 사회임금을 높이는 그런 면에서 그러면서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근데 게. 최저임금위원회는 지금 예. 최저임금 인상률을 갖고 논의하는 거니까 그 문제는 다른 정치권에서 해결할 문제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그런 것을 생각해서 제 안은요 동결하자. 동결하고 넘어가자. 올해만 동결하는데 노조가 좀 이렇게 박수를 쳐줬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